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가 남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은 49제가 끝나기도 전에 균열이 생깁니다. 어떤 가정은 1년, 어떤 가정은 3년. 하지만 결국 그 끝은 비슷합니다. 명절에 연락이 뜸해지고 카톡 답장이 늦어지고 언젠가부터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같은 핏줄을 나눈 사람이 이웃보다도 먼 사람이 됩니다. 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2번의 전쟁을 겪었고 가난이 무엇인지 알았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목격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흔한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 떠난 뒤 형제가 서로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한 배에서 나온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형제를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형제의 역할을 맡은 사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 안에서 관계를 유지합니다. 부모님의 생일에 모이고 부모님의 병원비를 함께 나누고 부모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서로에게 참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우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그 관계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건물의 기둥처럼 기둥이 사라지면 아무리 견고해 보이던 벽도 무너집니다. 저는 젊은 시절 관계란 시간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깊어진다고 믿었습니다. 함께 보낸 세월이 곧 신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9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관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다만 그 관계의 본질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형제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이, 오랫동안 해소되지 못한 불공평함이, 오랫동안 외면해온 각자의 욕망이 부모님의 부재라는 방아쇠 하나로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균열 앞에서 단순히 형제가 나쁜 사람이 됐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판단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에게 위로를 먼저 건네고 싶지 않습니다. 위로는 나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고통의 진짜 이유를 똑바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모르면 당신은 계속해서 같은 상처를 반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에게서 혹은 다른 가까운 사람에게서 인간은 본래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족에게만큼은 그 본능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 바로 그 기대가 상처의 씨앗입니다. 오늘 저는 5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 형제가 멀어지는 숨겨진 5가지 이유를, 이것은 당신의 가족을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도 자신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105년의 세월이 저에게 가르쳐준 단 하나의 진실이 있다면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이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많은 가정에서 가장 먼저 꺼내드는 것이 있습니다. 유언장, 통장, 부동산 서류,
아직 슬픔이 가시지도 않은 시간에 사람들은 어느새 테이블 앞에 앉아 숫자를 들여다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수십 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숫자들이 문제가 아니라고. 진짜 문제는 그 숫자 앞에 앉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다고. 재산 문제로 형제가 갈라선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탐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105년간 관찰한 바에 따르면 유산 분쟁의 본질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나는 더 많이 희생했다. 나는 더 오래 곁에 있었다. 나는 더 많이 참았다. 그 감정이 숫자라는 형태로 표출될 뿐입니다. 돈은 그저 그 감정을 담는 그릇일 뿐이고, 진짜 싸움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오래된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3형제 중 막내였는데,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가장 가까이서 모신 사람이었습니다. 병원 동행, 약 챙기기, 밤새 간호,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사업도 소홀히 했고 몸도 많이 상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첫째와 둘째는 법적으로 동등한 상속분을 주장했습니다. 막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이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는 형들에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돈이 아까웠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희생이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것이 유산 문제의 진짜 얼굴입니다. 공평한 분배가 오히려 가장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순간, 숫자는 같아도 마음의 무게는 전혀 다른 그 순간, 우리가 가족에게 원하는 것은 결국 법적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나는 알고 있어라는 단 한마디를 원합니다. 그 한마디가 없을 때 사람들은 돈으로 그 감정을 계산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언제나 어긋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런 상황을 보며 형제들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유산 앞에서 변해버린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변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까? 평소에는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그 민낯을 가려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부모님이 계실 때에 형제는 어쩌면 우리가 보고 싶었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유산이라는 거울 앞에서 비로소 실제 모습이 보인 것 뿐입니다. 이것은 냉혹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오히려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가 그렇게 행동한 것이 당신에 대한 증오 때문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이익과 감정을 따른 것이라면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본능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본능을 이해하는 것이 용서와 체념의 첫걸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당한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몫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형제를 악인으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당신도 또 다른 피해자가 됩니다. 분노는 에너지를 태우지만 그 불꽃은 결국 자신을 향합니다. 저는 이것을 압니다. 재산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과정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기억입니다. 형제가 기억하는 당신의 모습,
그리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당신 자신이 마주하는 얼굴, 유산은 나뉘어지고 사라지지만 그 기억은 당신이 살아있는 한 함께합니다. 그러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 거울 앞에서 어떤 얼굴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는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조용히 막아주고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첫째가 둘째에게 서운한 말을 해도 어머니가 중간에서 부드럽게 넘겨줍니다. 형제끼리 의견이 충돌해도 아버지의 한마디가 그 자리를 정리합니다. 명절에 어색한 분위기가 흘러도 부모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가 그 자리를 붙들어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족이 아니라 부모님이 평생에 걸쳐 만들어온 보이지 않는 완충제였습니다. 완충제란 무엇입니까? 두 물체가 직접 충돌하지 않도록 사이에 놓이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바로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오래된 감정들,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서운함들, 말로 꺼내기 어려웠던 비교와 질투들, 그 모든 것이 부모님이라는 존재 덕분에 직접 충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충제가 사라지는 순간 오랫동안 충돌을 피해왔던 것들이 처음으로 맨몸으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저는 90대 초반에 오래된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 친구는 생전에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참 사이가 좋아. 명절마다 모이고 형제끼리 전화도 자주 하고, 그런데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자녀들이 불과 몇 달 만에 왕래를 끊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쌓이는 사소한 다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사소한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여왔던 감정이 마침내 막을 사람이 없어진 자리에서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살아생전 자신이 완충제였다는 사실을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형제와 큰 문제가 없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갑자기 관계가 이상해진다고 느끼십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유산 문제 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갈등의 뿌리는 대부분 훨씬 더 오래전에 심어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편애, 학교 성적 비교, 결혼 후 달라진 경제적 격차, 부모님 간병을 둘러싼 책임의 불균형, 이 모든 것들이 부모님이라는 완충제 아래에서 조용히 발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감정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인간이라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말하지 못한 채로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그랬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었고 가족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예의 없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참고 또 참다 보면 그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곳에 가라앉아 단단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막아주던 것이 사라지면 그것은 반드시 올라옵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하게 된 뒤로 사람들을 덜 탓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달라진 형제를 보며 저 사람이 변했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완충제가 사라지면서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감정이 표면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 사람도 오랫동안 혼자 안고 살아온 것일지 모릅니다. 표현할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혹은 지금 이 순간이라도 형제와의 오래된 감정을 조용히 꺼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거창한 화해가 아니어도 됩니다. 긴 편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나는 그때 조금 서운했어 라는 한 문장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완충제에 기대어 미루다 보면 그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아팠던 것은 물질적인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말할 수 있었는데, 말하지 않았던 순간들, 다가갈 수 있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물러섰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아직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비교를 합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내가 더 많이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 내가 더 많이 했는지, 덜 했는지, 이 비교의 감각은 생존을 위해 진화가 우리에게 심어 놓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 본능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날카롭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기대가 없으니 비교도 없습니다. 하지만 형제에게는 기대가 있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니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대,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비교는 시작됩니다. 부모님이 아프기 시작하면 가정 안에서 보이지 않는 장부가 열립니다. 누가 병원에 더 자주 갔는지, 누가 생활비를 더 많이 부담했는지, 누가 명절에 더 일찍 왔다가 더 늦게 떠났는지, 이 장부는 처음에는 마음속에만 존재합니다. 아무도 꺼내놓지 않습니다. 가족 앞에서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은 체면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각자 조용히 기록합니다. 쌓고 또 쌓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마침내 그 장부가 펼쳐지는 날이 옵니다. 그날의 폭발은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수년에 걸쳐 준비된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두 자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니는 도시에서 바쁘게 일하며 살았고 동생은 고향에서 홀어머니를 곁에서 모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언니가 장례를 치르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더 잘해줬잖아. 같이 살았으니까. 동생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년간 혼자 간병하며 자신의 삶을 내려놓았는데 돌아온 것은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자매는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이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언니가 특별히 나쁜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니도 나름의 장부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동생을 더 아꼈다고 느꼈던 기억, 멀리 살면서 늘 미안하고 소외된 감정, 그러면서도 표현하지 못했던 서운함들, 그것이 그 한마디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오랫동안 자신만의 장부를 써왔던 것입니다. 다만 그 장부의 내용이 달랐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교의 장부는 절대로 합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쓴 장부와
형제가 쓴 장부는 같은 사건을 전혀 다르게 기록합니다. 내가 희생이라고 쓴 항목을 상대방은 선택이라고 기록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외면이라고 쓴 항목을 상대방은 각자의 사정이라고 기록했을 수 있습니다. 두 장부를 맞춰보면 숫자가 맞을 리 없습니다. 그러니 그 장부를 들고 테이블에 앉아봤자 합의는 나오지 않습니다.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그 장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은 공평하고 객관적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장부는 언제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은 크게 기억하고 자신이 준 상처는 작게 기억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의 장부는 영원히 당신만 옳은 문서로 남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 장부를 덮을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것은 억울함을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장부를 기준으로 형제를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했고 누가 덜 했는지를 계속 따지는 한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장부를 덮는다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 즉 자신의 평온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저는 100세가 넘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 중 하나는 너무 오랫동안 남의 장부와 내 장부를 비교하며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혼자 조용히 걷고 책을 읽고 내 삶을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형제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는 내가 한 일을 압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타인의 장부에서 내 가치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가족이란 언제나 함께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속도로 걷고 서로의 삶에 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얼마나 순진한 믿음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삶은 사람을 각자 다른 방향으로 데려갑니다. 아무리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어도 시간이 흐르면 각자의 삶이 너무나 달라져서 어느 순간 서로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형제가 결혼을 하면 그 순간부터 중심이 바뀝니다. 이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람은 배우자이고 그 다음은 자녀입니다. 형제는 그 순서에서 자연스럽게 뒤로 밀립니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거기에 직장이 달라지고 사는 도시가 달라지고 경제적 형편이 달라지면 공유할 수 있는 일상이 점점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으며 하루를 나눴지만 이제는 연락도 먼저 해야 하고 시간도 맞춰야 하고 만남 하나를 위해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그렇게 만남의 문턱이 높아지다 보면 어느새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이가 됩니다. 문제는 이 거리감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천천히 거의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 서서히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조금 뜸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명절에 만나도 할 이야기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의 근황을 직접 묻지 않고 부모님을 통해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사라집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형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순간들이 쌓여 지금 이 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저는 이것을 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산에서 시작한 두 물줄기가 처음에는 나란히 흐릅니다. 하지만 지형이 달라지면 각자의 길을 따라 흐르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동쪽으로, 한쪽은 서쪽으로. 그것은 한쪽 강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지형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처한 환경, 만난 사람들, 내린 선택들이 천천히 두 사람을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두 강은 다시 만나기 어려운 곳까지 와 있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자책합니다. 내가 더 자주 연락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먼저 손을 내밀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리감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각자의 삶에 충실하다 보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죄가 된다면 그것은 그 거리감을 오해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멀어진 것을 고의적인 무시로 받아들이고 연락이 뜸한 것을 관심 없음으로 단정할 때입니다. 거리는 물리적인 현상이지만 오해는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50대에 가까운 친구를 여러 명 잃었습니다. 죽음으로 잃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사람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나를 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묘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멀어진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오히려 그 관계를 더 담백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와의 거리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억지로 가까이 당기려 하지 마십시오. 자주 보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가끔 조용히 안부를 묻는 관계가 억지로 유지한 관계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연락의 빈도가 친밀감의 척도가 아닙니다. 오랜만에 연락해도 편안한 관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 그것이 진짜 오래된 인연의 모습입니다. 형제는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인연입니다. 선택하지 않았지만 주어진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항상 따뜻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멀어지고,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완전히 남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굴곡이 있어도 그 사람은 여전히 당신과 같은 부모님 아래서 자란 사람입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웃음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완전히 등을 돌리기에는 아까운 인연입니다. 거리를 인정하되 끊지는 마십시오. 섬이 되더라도 바다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흔히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큰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격렬한 언쟁, 돌이킬 수 없는 말 한마디, 공개적인 배신. 하지만 저는 105년을 살면서 다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관계를 천천히 그리고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것은 큰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하지 않은 말들입니다. 꺼내지 못한 감정들, 표현하지 못한 서운함들, 전하지 못한 고마움들,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관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폭풍이 집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스며든 습기가 기둥을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형제에게 서운하다고 말하는 것은 집안 분위기를 망치는 일이었습니다. 참는 것이 어른스러운 것이었고 넘어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 참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참는다는 것은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표현되지 않으면 내면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발효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원망이 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렌즈가 됩니다. 저는 60대에 형과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사소한 금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의 진짜 뿌리를 나중에 돌이켜보니 30대부터 쌓아온 작은 서운함들이었습니다. 형이 어려운 시절에 나를 한번 못 본 척 했던 일, 집안 결정에서 내 의견을 가볍게 여겼던 일, 부모님 앞에서 나를 무심코 낮춰 말했던 일들, 그것들을 저는 한 번도 직접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넘겼습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30년 동안 쌓여 있다가 사소한 금전 문제 하나를 계기로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형도 당황했고 저도 당황했습니다. 우리 둘 다 그 싸움이 그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예정된 폭발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이 쌓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상처받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관계가 차갑게 식어 있으면 상대방은 영문을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묻지만 그것을 설명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설명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싸움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서로 말문이 막힌 채로 관계는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감정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서운한 감정은 그것이 생겨났을 때 가장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다른 감정들과 뒤엉켜 원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꺼내면 너무 크거나 너무 왜곡되거나 아니면 너무 늦어버립니다. 작은 서운함은 작을 때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관계가 망가질까봐 두렵고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되고 나 혼자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꺼려집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침묵을 선택한 대가는 훗날 훨씬 더 크게 돌아옵니다. 형제 사이에서 말하지 못한 감정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것이 서운함이 아니라 고마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상처받은 것은 오래 기억하면서 가족에게 받은 것은 쉽게 잊습니다. 어린 시절 형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준 일, 언니가 몰래 용돈을 쥐어준 일, 동생이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준 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거나 말하기 쑥스러워서 그냥 넘깁니다. 그런데 그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자신이 한 일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또 다른 서운함의 씨앗이 됩니다. 말하지 않은 서운함만큼이나 말하지 않은 고마움도 관계를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면 오늘 형제에게 연락을 해 보십시오. 거창한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랜만에 밥 한 끼 먹자는 짧은 문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말해 보십시오. 그때 네가 그렇게 해줘서 고마웠어. 혹은 그때 내가 너무 무뚝뚝했던 것 같아. 미안해. 그 한마디가 수년간 쌓인 침묵을 녹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기억되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실패가 아닙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감정과 씨름하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문을 열려 하지 마십시오. 문을 두드렸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관계는 혼자서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면 나머지는 시간에 맡기십시오. 억지로 붙든 관계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가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단 하나의 진실을 배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오래 남는 후회는 행동한 것이 아니라 행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한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하지 못한 말을 꺼내십시오. 그것이 서운함이든 고마움이든 미안함이든 그 말들이 쌓인 채로 관계가 끝나버리면 그 무게는 오롯이 당신 혼자 지고 가야 합니다. 평생 동안 저는 오늘 5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이해관계의 충돌, 완충제의 상실, 비교의 장부, 각자의 삶이 만든 거리, 그리고 말하지 못한 감정들, 이것들은 모두 부모님이 떠난 뒤 형제가 멀어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형제 관계의 문제로만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는 형제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까운 사람과 맺는 모든 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친구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그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남은 인생을 조금 더 평화롭게 살아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붙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가족이니까 사이좋게 지내야 하고, 형제니까 끝까지 함께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105년을 살며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억지로 붙들고 있는 관계는 두 사람 모두를 소진시킵니다. 때로는 조용히 품위 있게 거리를 두는 것이 그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보다, 그리고 억지로 가깝게 지내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품위 있게 멀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대방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서로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의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그것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용서란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용서란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는 동안 그 원망의 에너지는 당신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잠을 방해하고 식사를 방해하고 맑은 하루를 흐리게 만듭니다. 반면 상대방은 아마도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원망이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삶을 되찾는 행위입니다. 형제와 멀어졌다면 혹은 이미 관계가 차갑게 식어버렸다면 지금 당장 그것을 되돌리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웃으며 전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놓아주십시오. 더 이상 그 사람의 행동에 당신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이상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당신의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도록, 그것이 진정한 이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면 많은 것이 줄어듭니다. 체력도, 시간도,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이에 이르러 확실히 압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느냐입니다. 형제와 사이가 좋든 나쁘든 관계가 가깝든 멀든 그것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물들이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온은 타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산책을 합니다. 이 나이에도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걸으면서 저는 지나온 삶을 떠올립니다. 상처받았던 순간들, 이해받지 못했던 순간들, 외로웠던 밤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작은 기쁨들도 떠오릅니다. 봄날 형과 함께 걸었던 길, 어머니가 끓여주신 국의 온기, 오래된 친구와 밤새 나눴던 이야기들. 인생은 고통과 아름다움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슴에 안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제가 105년을 살며 배운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형제와의 관계로 힘드시다면 오늘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그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당신이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은 아프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픔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아픔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아픔에 잠식되지도 마십시오. 아픔은 느끼되 그것이 당신의 전부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 아픔보다 훨씬 넓고 훨씬 깊습니다. 부모님이 떠난 자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형제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시간이 지난다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됩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아침이 오면
해가 뜹니다. 당신의 하루도 그렇게 계속됩니다. 그 하루들을 원망과 비교와 상처로 채우지 마십시오. 조용한 감사로, 작은 기쁨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채우십시오. 그것이 제가 바라는 당신의 노년입니다. 그것이 제가 105년을 살며 마침내 다다른 것입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강물입니다. 때로는 거칠게 흐르고 때로는 잔잔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강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흐르면서 가능하다면 품위 있게 흐르십시오.